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핵 잠수함 승인은 단지 미끼였습니다. 승인 발표 후 단 48시간 만에 태평양 심해에서 정체불명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작동으로 생각했지만 그 패턴은 인공지능이 만든 듯 정교했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즉시 추적에 나섰고 한국 남해의 한 외딴 해역에서 믿기 힘든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엔진도 프로펠러도 없는 괴이한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제 그 믿기 어려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새벽 3시 42분, 서태평양 사령부의 수중금향 감시실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심도 800m,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미국 잠수함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입니까? 그 순간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 승인 직후 비밀리에 핵잠수함 시운전 강행. 저는 그때 차가운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고. 스탠퍼드 연구원이며 미 해군 병참 분석실에서 22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에게 전쟁이란 곧 보급이고 보급이란 숫자입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진리만을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한다는 확고한 전제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는 불길한 데이터를 계속 목격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보급망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30년 된 수리도크, 부품 하나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보급선, 우리는 전시 기동이 멈추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전, 워싱턴은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입니다. 동맹국에게 미국의 심장을 내어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즉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동맹 관리가 아니라 동맹에게 목줄을 쥐어주는 행위였습니다. 워싱턴의 공기는 싸늘했고 비판은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상원 청문회장에서는 해군 출신 의원들이 분노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일 뿐 표준을 만들 능력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승인 발표 후 단 48시간 만에 그 신호가 잡혔습니다. 서태평양 사령부에 거대한 수중 감시망이 포착한 낯선 저주파. 그것은 기존 잠수함의 스크류 소음도, 원자로 냉각수의 진동도 아니었습니다. 심해 자체가 숨을 쉬는 듯한 그 기이하고 생명 같은 소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었다는 것을. 당직 분석관이 제게 보낸 데이터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2년 경력의 음향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파형이었으니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48시간 만에 시운전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 알림이었죠. 한국 핵잠 승인 직후 비밀리 시운전 강행 미국 기만 의혹, 일본 교도통신도 거의 동시에 같은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독단적 행복 동부가 안보 위협 재임 이메일함은 순식간에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심지어 백악관 안보좌 관실에서까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힌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카이 나오키 차관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이번 행위는 심각한 안보 신뢰 위반입니다. 미일 동맹은 이 사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일본 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단순히 절차 위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의문을 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 울렸으니까요. 이번엔 국방부 차관 직통 전화였습니다. 로버트 당장 한국으로 가시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가서 그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찾아내시오. 결함이든 기만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증거를 가져오시오. 우리 의회가 지금 난리입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명확한 팩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8시간 안에 출국하겠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안에 떠나시오. 군용 수송기를 배정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제 책상에서 낡은 방청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22년간 제 모든 현장 조사를 기록해온 수첩이었죠. 저는 만년필을 꺼내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목표 한국의 김한옥은 결함을 숫자로 증명할 것.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모하게 벌였다고 말입니다. 검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포토맥 강은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조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한국의 오만을 숫자로 박살내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모든 설계 데이터가 들어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22년간 쌓아온 병참 분석의 모든 노하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속임수를 썼든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날 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저는 17군용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한국 조선소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배를 만드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이건 속도가 아니라 정밀함의 영역이고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영역이니까요. 한국이 과연 그걸 가지고 있을까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불길한 신호의 파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심해 800매에 매어 들려온 그 정체의 불명의 숨소리 말입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48시간 만에 시운전이라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거짓말이거나. 저는 제 확증 편향이 고개를 드는 걸 느꼈지만 그걸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분노를 연료 삼아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준비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제조 조국 앞에서
저 신호가 한국의 오만이 빚어낸 결함이었음을 증명해 낼 겁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거제까지 이동하는 내내 저는 창밖만 노려봤죠.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거제 앞바다가 안개에 쌓여 있었어요. 그 안개 속에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예감이었죠.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달았습니다. 낡은 공장을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SF 영화 속 거대 도시였습니다. 3,0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무인 운반차들이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귀마개를 찾았지만 놀랍게도 조용했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죠.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 김도윤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불편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거든요. 마치 제가 여기 뭘 하러 왔는지 정확히 아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사님, 여긴 헬멧 쓰시면 제 목소리가 소음보다 더 잘 들리실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관광 온 게 아닙니다. 검증하러 왔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저를 중앙 관제실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조선소의 모든 작업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용접 진행률 블록 이동 경로 AGB 동선 모든 게 숫자로 떠 있었죠.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보고 싶으신 건 다 여기 있습니다. 숨길 게 없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숨길 게 없다고요. 그럼 저 신호는 대체 뭐였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제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김 소장, 당장 나오시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일본 조선업 컨설턴트 다카아시 리카였죠. 그녀는 품질 검증을 이유로 미상무부 승인을 받아 현장에 왔다고 했습니다. 다카 씨는 헬멧도 벗은 채 손에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찾았구나. 김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죠. 다카 씨는 한 용접선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전등 불빛이 강철 표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김 소장, 이게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떨리고 있었죠. 이 비드폭 명백한 불균 일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미해군 MILSD 규격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완벽한 표준입니까? 그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역시 결함이 있었군. 48시간 만에 시운전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주변에 작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근거림이 퍼져나갔죠. 김도윤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당황함을 봤습니다. 아니, 본 것 같았어요. 다카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 사진 즉시 미상무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품질 검증 불합격이에요. 저는 제 수첩을 꺼냈죠. 드디어 적을 게 생겼으니까요. 용접부 결함 17B 블록 그때였습니다. 김도윤이 움직였어요.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죠. 대신 그는 허리춤에서 태블릿 PC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다카하시 상 그 용접선은 17B 블록 3번 라인입니다. 자동 용접 로봇 HHS3 3-4시간 전에 작업했죠.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터치하자 갑자기 거대한 홀로그램처럼 데이터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3D 스캔 이미지 B과 용접 당시에 온도 27, 습대그, 습도 52%, 전류값 107 아머 로봇 8의 각도 23스 댁 모든 것이 0.1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도윤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오차율 0.009%입니다. 9%입니다. 미해군 기준 또의 10분의 수준이죠. 그가 다카하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상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데이터로 보십시오. 여긴 감으로 배 만드는 곳이 아니거든요. 다카하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모니터에 떠있는 압도적인 숫자들 앞에서 말문이 막혔죠. 주변에 작업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웃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었죠. 이건 학살이었습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의 완벽한 학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카하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로봇 데이터를 믿으라고요.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는 폭탄이었거든요. 김도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가 스쳤어요.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전체를 압도했죠. 좋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의 용접부를 절단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이었습니다. 절단이라니요. 그건 블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수억 원짜리 부품을 폐기하겠다는 말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미쳤습니까? 그럼 납기가 김도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박사님, 납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거든요. 그는 무정의를 들었어요. 17B 블록, 지금 즉시 절단 준비. 미국과 일본 검사관 입회해 공개 비파고의 검사 실시한다. 10분 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대한 절단기가 들어왔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몰려들었죠. 다카하시는 이미 위성 전화로 도쿄에 보고하고 있었고 저 역시 워싱턴에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장 공개 검증 중 상황 심각. 절단이 시작됐어요. 불꽃이 튀었고 강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접부 단면이 드러났죠. 즉시 엑스레이 검사기가 투입됐습니다. 모니터에 단면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완벽했습니다. 기공 없음, 슬래그 없음, 균열 없음, 침투 깊이 100% 균일. 다카하시가 비틀거렸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카하시 상, 이게 우리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한 번 배운 실수는 표준에 못 박아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다카하시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 그 자체였죠.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48시간 만에 시운전하고도 이런 품질이 나온단 말입니까? 김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소장님, 48시간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죠. 박사님, 48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5년을 준비했거든요.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잠들지 않았어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의심하는 동안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정치 게임을 하는 동안 그들은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3일 뒤 저는 거제를 떠나 울산으로 향했죠. 조선소가 그릇이라면 원자로는 심장이니까요. 현대중공업 해양원자력 추진책에 영구동 이름부터가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거제에서 한 번 당했거든요. 이번엔 절대 놀라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연구동에 들어섰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다시 제 다짐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이곳은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성당 같았죠. 천장은 10밀리고가 넘었고 한가운데에는 실물 크기의 원자로 모형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수십 대의 모니터가 둘러싸고 있었고 각 화면마다 복잡한 열수력 곡선들이 실시간으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로버트 앨리스 박사님이시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연구복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제 2년 경력보다 더 차가웠죠. 저는 박서진입니다. 원자로 추진책의 책임원이에요. 그녀는 악수 대신 두툼한 파일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원자로의 모든 데이터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였어요. 열수력, 해석, 소음, 곡선, 진동 데이터, 모든 게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감정 대신 데이터로 보시죠. 우리가 개발한 건 단순한 원자로가 아니거든요. 적의 소화액에서 하루를 더 빼앗는 정숙성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쳐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온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뭡니까? 박서진이 모니터를 가르쳤습니다. 박사님이 가져오신 버지니아 데이터와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노트북에서 미해군 최신의 잠수함의 소음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극비 문서였지만이 순간만큼은 공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데이터가 같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 아니, 특정 주파수 대역에선 40% 가까이 낮은 수치였거든요. 진동과 소음이 버지니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박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어요. 시뮬레이션도 아니었죠. 실제 해상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박서진이 원자로 모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사님, 미국은 크기로 이겼죠. 우리는 정숙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바다에서 조용하다는 건 하루를 더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녀가 냉각 시스템 단면도를 띄웠어요. 미국 원자로는 자연 순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중차폐 강제 순환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냉각수 흐름 자체가 소음원이 되지 않도록 설계했죠.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다의 유령을 만드는 설계도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구동의 비상벨이 울렸어요. 박서진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워싱턴에서 긴급 외교 전문이 왔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확인했죠. 국무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카이 나오키가 미국 무부 장관을 직접 만났다는 내용이었어요.
NPT 위반 가능성 제기, 한국 핵잠 기술 이전, 핵 확산 금지 조약 정면 위배, 즉각 기술 검증 중단 요구,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집이 아니었어요.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는 국제 조약이었죠. 일본이 카드를 꺼낸 건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한국의 자격 자체를 공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로버트 당장 모든 검증을 중단하시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소. 일본이 유엔 안보리까지 들먹이고 있어. 저는 박서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랍게도 평온했어요.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예상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카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기술로 못 이기니까 정치로 오는 겁니다. 하지만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NPT는 농담이 아닙니다. 유의 개입하면 박서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사님, 물어볼게요. 우리 원자로가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니었거든요. 잠수용 원자로와 무기급 농축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죠. 박서진이 냉각수 순환 그래프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박사님, 정치가 흔들어도 물리 법칙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곡선이 우리가 바다에서 조용해지는 방법입니다. 사카이가 유엔을 끌어들이든 백악관을 끌어들이더니 데이터는 변하지 않죠.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과학자가 아닌 과학으로 조국을 지키는 전사를 받습니다. 제 휴대폰이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워싱턴, 도쿄, 심지어 브뤼셀에서까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기술 검증 즉각 중단, 한국 핵장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NPT 위반 여부 국제조사 필요. 정치권이 들끓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눈앞에 데이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진이 말했어요. 박사님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치를 따를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따를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저는 숫자를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조국이 저에게 숫자를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동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일본 측 검증단이 도착한 겁니다. 사카이의 오른팔인 기술고문 이시다가 들어왔죠. 박서진 박사 즉각 모든 데이터를 봉인하시오. NPT 위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박서진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요. 이시다상 조사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우리 데이터는 투명하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정치는 과학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시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오만한 그때 박서진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오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이죠. 박사님,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로버트 앨리스 박사님, 선택하세요. 워싱턴의 명령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따를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시다상 저는 검증을 계속하겠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할 내용이 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NPT를 위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위반했다고 말입니다. 울산에서 거제로 돌아온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박서진의 데이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제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더 큰 악몽과 마주했습니다. CNN 속보가 전 세계에 터진 거죠. 한국 핵잠 치명적 결함 가능성 용접 균열 사진 입수. 화면에는 선명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용접선의 균열처럼 보이는 검은 선들. 각도를 교묘하게 조작한 조명. 저는 즉시 알아챘어요. 이건 다카하시가 찍었던 그 용접부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진이 조작되어 있었거든요. 제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로버트, 대체 현장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CNN이 저달 미상무부 차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즉각 조선소 안전감사를 실시하시오. 미해군 검사관 3명을 추가로 보냈소. 청문회 소집됐소. 저는 관제실로 달려갔습니다. 김도윤이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보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김도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진 조작입니다. 각도를 비틀고 조명을 과다 노출시켰어요. 실제 균열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장님 저는 말했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이 믿지 않아요. 청문회가 소집됐어요. 미해군 검사관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도윤이 창밖을 봤어요. 조선소 정문 앞에 이미 수십 대의 취재 차량이 몰려들고 있었죠. 일본 언론, 미국 언론, 심지어 유럽 언론까지 모두가 한국의 실패를 보도하려고 달려온 겁니다. 그때 관제실 문이 열렸어요. 미해군 검사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다카하시와 이시다도 따라 들어왔죠. 검사관 대표가 말했습니다. 김도윤 소장 즉각 모든 라인을 중단하시오. 안전감사가 끝날 때까지 라인 중단이라니요. 그건 납기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3억 달러 프로젝트의 종말이었죠. 하지만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라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검사관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김도윤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선소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 직원에게 고합니다. 라인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블록 17호를 미국과 일본 검사관들 앞에서 직접 공개 검증하겠습니다. 순간 현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블록 17호요. 그건 이미 조립이 끝난 핵심 구조물이었거든요. 검증하려면 절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미쳤습니까? 또 절단하시겠다는 겁니까? 김도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박사님, 변명은 약자의 무기예요. 우리는 증명으로 말하겠습니다. 30분 후 조선소 야외 광장에 모든 카메라가 집결했습니다. CNN, NBC, NHK.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블록 17호가 크레인에 실려왔어요. 김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다카하시 상위 문제 삼은 용접부를 공개 절단하겠습니다. 어떤 조작도 어떤 편집도 없이 여러분 눈앞에서요. 다카하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이 시댁에 뭔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현장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김도윤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플라즈마 절단기가 작동했어요. 불꽃이 튀었고 강철이 비명을 질렀죠. 5분 후 용접부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김도윤이 엑스레이 검사기를 직접 들고 왔어요. 실시간으로 보시죠. 대형 스크린에 단면 이미지가 떴습니다. 완벽했어요. 기공 없음, 슬래그 없음, 균열 없음, 침투 깊이 100% 균일. 다카하시가 유포한 사진과는 완전히 달랐죠. 김도윤이 다카하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카하시상, 이게 조작입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다카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시다가 끼어들었죠.
각도 문제일 수 있어. 한 부분만 검증해서 김도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좋습니다. 17개 용접부 전부 검증하시죠. 지금 여기서요. 다음 2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김도윤은 17개 용접부를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절단하고 검증했어요.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완벽, 완벽, 완벽 CNN 기자가 중계했죠. 믿을 수 없는 광영입니다. 한국 측이 수억 원 상당의 부품을 스스로 파괴하며 품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검증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직한 자해였죠. 변명 대신 증명을 말 대신 데이터를 보여주는 처절한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17번째 검증이 끝났을 때 다카하시는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이시다도 말없이 돌아섰어요. 미해군 검사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죠? 저 역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로버트 앨리스 박사님이시죠? 저는 최민호입니다. 예비역 대령이에요.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저들이 공격하는 건 품질이 아니에요. 바로 시간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시간이요.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문회 안전감사 가짜 사진. 이 모든 건 납기를 지연시키려는 수단이죠. 보급에서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적은 현장이 아니라 워싱턴에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카하시와 사카이의 목표는 처음부터 품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한국의 신뢰를 공격한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간이 지연되고 시간이 지연되면 납기를 못 맞추고 납기를 못 맞추면 프로젝트가 폐기되는 거죠. 김도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박사님, 우리가 한번 배운 실수는 표준에 못 박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치 공작은 그가 쓰음을 지었죠. 처음 배우는 실수네요. 그날 밤 CNN은 보도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한국 조선소 전례 없는 투명성으로 품질 입증.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일본은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공개 검증이 끝난 그날 밤 저는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일본이 그냥 물러설 리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미상무부에서 공식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안전감사기간 연장 추가 검증 완료 시까지 원자로 선체 결합 작업 보류. 보류라니요. 그건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이었습니다. 원자로는 울산에서 대기 중이었고 선체는 거제에서 완성되어 있었죠. 두 개가 만나야 할 디데이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워싱턴이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저는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관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개 검증으로 이미 증명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차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로버트 정치를 모르는군요. 증명하는 것과 설득하는 건 다른 문제요. 의회가 난리예요. 일본 로비가 상원 의원들을 다 만나고 다니고 있어. 계약 파기 결의안까지 나왔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데이터로 증명해도 현장으로 보여줘도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김도윤을 찾아갔을 때 그는 관제실에서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3일 지연.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죠. 납기를 못 맞추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위약금이 발생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한국 조선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 겁니다. 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워싱턴이 3일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원자로 결합 작업을 보류하라고 김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의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렸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소리쳤어요. 3일요. 그럼 끝장입니다. 납기를 못 맞춰요. 하지만 김도윤은 웃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미소였어요. 3일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중얼거렸죠. 3일이 아니라 72시간입니다. 72시간은 320분이에요. 320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죠. 그는 메인 스크린을 켰습니다. 조선소 전체의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이 떠올랐어요. 수천 개의 AGV 동선 수십 대의 크레인 작동 경로, 수백 개의 작업 공정들이 3D로 펼쳐졌습니다. 김도윤이 엔지니어들을 돌아봤어요.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습니다. 대신이 시뮬레이션을 0.1초 1초 단위로 재설계해요. 모든 동선을 다시 짜고 모든 공정을 재배치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죠.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워싱턴이 작업 보류를 명령했지 않습니까?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원자로 결합 작업은 보류합니다. 하지만 준비 작업은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우리는 72시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12시간 만에 모든 걸 끝낼 거예요. 12시간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원자로 결합은 최소 48시간 걸리는 작업이에요. 김도윤이 저를 돌아봤어요. 박사님, 미국식으로는 48시간이죠. 하지만 우리식으로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72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김도윤과 엔지니어들은 정말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면서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하나 재조정했죠. AGV 7번 경로 2003초 단축 가능. 크레인 B4 대기시간 1.7분 제거. 용접팀 3조 동선 15m 최적화. 0.1초를 아끼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카운트다운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관리가 아니었죠. 이건 전투였습니다. 시간이라는 적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둘째 날 밤, 김도윤이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고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소장님, 쉬셔야 합니다. 이러다 정말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평시의 여유 때문입니다. 김도윤이 말했죠. 전시엔 납기가 곧 생명이에요. 보급선이 하루 늦으면 함대가 굶주립니다. 우리는 평시를 전시처럼 준비해요. 그래서 진짜 전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마침내 시뮬레이션이 완성됐습니다. 김도윤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에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예상 작업 시간 11시간 47분. 관제실이 환호성으로 들끓었죠.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48시간 작업을 12시간 안으로 압축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로버트 작업의 승인 떨어졌소. 일본이 물러섰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남은 납기는 그대로요. 3일 지연된 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김도윤을 봤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어요. 박사님, 워싱턴에 전하세요. 우리는 준비됐다고요. 그는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고합니다. 울산에서 원자로 출발합니다. 거제 도착 예정 시각 4시간 후 디데이가 시작됩니다. 4시간 후 박서진의 원자로가 특수 운반선에 실려 거제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거대한 강철 심장이 천천히 육지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제 옆에 섰어요. 박사님 보시게 될 겁니다. 정치가 시간을 훔쳐가도 기술은 시간을 되찾는다는 걸요. 원자로가 조선소에 도착한 순간 김도윤의 디지털 트윈이 작동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수십 대의 크레인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HV들이 정확한 동선으로 자재를 나르고 용접팀들이 1초에 오차도 제한 없이 제자리에 배치됐죠.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어요. 기계의 춤이었고 정밀함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자로와 선체가 가까워졌어요. 10m 보 제1m 11시간 42분 후 마침내 두 개의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만났습니다. 완벽한 결합이었어요. 오차 0.0mm. 최민호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보셨죠? 저것이 정보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이 아니라 톤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는 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납기는 명예가 아니다. 전략이고 무기다. 일본은 정치로 시간을 훔쳤지만 한국은 기술로 시간을 지배했다. 미해군조차 포기한 속도를 한국이 다시 세우고 있다. 그날 밤 CNN은 보도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불가능한 납기 달성 3일 지연을 12시간 만에 만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72시간의 처절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선체도 완성됐고 원자로도 결합됐어요.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죠. 바로 해결료였습니다. 연료 없는 원자로는 심장 없는 몸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워싱턴에서 최악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해료 공급 승인 보류.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카이 나오키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는 미상무부 장관과의 독대를 요청했고 단 1시간의 면담으로 모든 걸 뒤집어 놓았어요. 저는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당장 워싱턴으로 복귀하시오. 비공개 청문회가 열립니다. 제가 거제를 떠나는 날 김도윤이 부두까지 나왔어요. 박사님, 거기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 조국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워싱턴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청문회장은 상무부 지하 회의실이었어요. 비공개 회의였죠. 참석자는 상무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그리고 일본 로비스트들이었습니다. 사카이 나오키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승리를 확신한 미소였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카이가 일어섰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게 해결료를 주는 것은 동북아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독이 스며 있었죠.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갖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중국은요?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핵 도미노의 시작이에요. 상무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차관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사카이가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지역 안정도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의 핵잠은 그 균형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죠. 완벽한 연설이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앨리스 박사 현장에서 본 결함들을 보고하시죠. 주변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사카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넌 미국인이잖아. 조국을 배신할 순 없을 거야.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검은 안경을 고쳐 쓰고 낡은 방청색 수첩을 펼쳐들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2년 경력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죠. 저는 사카이가 아니라 저를 불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미해군 장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결함을 찾으러 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결함 대신 표준을 받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서진의 소음 곡선 김도윤의 실시간 공정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죠. 이것은 한국만의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에서 30개월 걸릴 일을 18개월 만에 40% 더 조용하게 0.01%의 0.1%의 오차도 없이 만드는 태평양 함대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사카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제가 현장에서 본 건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정치 게임을 하는 동안 5년을 준비했거든요. 그들은 우리 승인을 기다리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민호 대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치가 과학을 흔들도록 방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급선이 끊기면 함대는 고철이에요. 일본의 로비가 우리 함대를 지켜줍니까? 아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거제 조선소의 납기가 우리 함대를 지키는 겁니다. 사카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박사님은 정치를 모르십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카이상 정치는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제가 22년간 봐왔어요.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72시간의 재설계 11시간 47분의 원자로 결합 0.00염의 오차 모든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한국에게 기술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속도에 구원받는 겁니다. 필라델피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30년 된 장비로 버티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수첩에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만을 증명할 것. 하지만 지금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지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한국 없이 태평양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없습니다. 현재 우리 병참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한국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사카이가 마지막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럼 지역 안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사카이상 안정은 균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힘에서 오는 거죠. 한국이 강해지면 동맹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정이에요. 회의는 3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장관이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해결료 공급을 승인합니다. 난 미국 감독관 상주 조건으로요. 사카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죠. 회의가 끝나고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자네, 오늘 큰일 했네. 조국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조국을 지켰습니다. 진실로요. 그날 밤 저는 거제의 김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료 승인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답장은 즉시 왔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거제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저 바다의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심장이 곧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심장을 지킨 사람이 됐죠. 해결료가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 SSN-2051이 완성됐어요. 이름은 이순신함이었죠. 실전 항해 테스트를 위해 태평양 심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즉시 참관을 신청했습니다. 워싱턴은 허락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죠. 미 해군 최신의 공격 잠수함 USS 샤이엔함의 동승에서 감시하라는 거였습니다. USS 샤이엔함에 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함장 제임스 핸더슨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냉소적으로 말했죠. 박사님, 한국 잠수함 보러 오셨다고요? 뭐 구경은 시켜드리죠. 하지만 우리 손에 다 잡힐 겁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함장님,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하지만 함장은 웃기만 했어요. 작전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소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승무원들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작전 참모가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 잠수함이 지금 심해 500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선명하게 잡히고 있어요. 모니터에 초록색이 떠 있었습니다. 이순신함이었죠. 깜빡이는 신호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600빛의 7m 뱀목, 그리고 800m. 작전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깊이 800m. 우리랑 같은 수준이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나 모니터에서 갑자기 낯익은 신호가 나타난 거예요. 낮고 기괴한 저주파. 심해가 숨을 쉬는 듯한 그 소리였죠. 워싱턴을 발칵 뒤집었던 바로 그 정체불명의 신호였습니다. 승무원들이 술렁거렸어요. 또 나타났습니다. 저 이상한 신호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는군. 박서진과 김도윤이 자신만만했던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나 화면에서 이순신남의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초록색 점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죠. 함장님, 한국 잠수함 소나에서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소나 담당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함장이 뛰어왔어요. 뭐라고? 전 주파수 스캔해. 승무원들이 모든 채널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800m 심해에서 3톤짜리 잠수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작전실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한 젊은 장교가 키거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결함투성이었군요. 저러다 침몰 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승무원도 거들었죠.
청문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실전에서 이 꼴이네요. 함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역시 조선소 구경과 실전은 다르죠.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김도윤이 박서진이 그냥 사라질 리 없어. 저들은 뭔가 준비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박서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물리 법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녀가 뭔가 숨겨뒀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USS 샤이엔의 전술 모니터에 갑자기 한글이 떠오른 거예요. 들리십니까? 대한민국 해군 이순신함. 작전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함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통신 담당관이 황급히 확인했죠. 함장님, 이건 수중 데이터 통신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파수로 보낸 건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손에 전혀 안 잡혀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게 그거였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워싱턴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신호. 우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했던 그 소리는 통신 신호였던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함장이 저를 쳐다봤죠. 박사님, 무슨 소리니까 저는 모니터를 가르쳤습니다. 함장님, 이건 미해군이 10년간 연구하다 포기한 기술이에요. 비가음 스텔스 통신적의 소하에 들키지 않고 아군과 소통하는 수중 네트워크입니다. 작전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 신호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 개발한 겁니다. 손화에 안 잡히는 주파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그들은 잠수함을 감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모니터에 다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수심 800m 전 시스템 정상 스텔스 통신 테스트 성공 박함장 이순신함. 함장이 주저앉았어요. 800m 깊이에서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다고. 아까 비웃던 장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한 베테랑, 소나 담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함대 전체가 소통할 수 있다면 해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까봐 두려워했어요. 사카이는 NPT를 들먹이며 위협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군을 지키는 기술이었어요. 바다 전체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혁명이었죠. 함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쓴음을 지었어요. 없습니다. DRPA가 2015년에 시작했다가 2020년에 포기했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거든요. 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군요. 소나 화면에 다시 이순신남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선명하게요. 그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이는 건 우리가 원해서입니다. 숨으려면 언제든 숨을 수 있지만 동맹에겐 투명하겠습니다. 함장이 무정의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순신남, 이쪽은 USS 샤이엔입니다. 메시지 수신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처음 느끼는 경외감이었죠.
축하합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졌어요. 대신 침묵과 존중이 자리 잡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유령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유령이 아니었어요. 미래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제와 울산에서 본 건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USS 샤이엔 함장의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어요. 한국 스텔스 통신 시스템 실전 성공. 국방부 장관이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과의 기술 공유 협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CNN이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병참의 미래를 설계하다 앨리스 박사 보고서 전문 공개. 저는 스탠퍼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22년을 보낸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데이터들이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제의 골리앗 크레인이 울산의 원자로가 태평양 심해의 이순신남이 떠올랐거든요.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김도윤 소장에게서 왔어요. 박사님, 미 해군과 공동훈련 확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 박사도 연락을 보냈죠. 데이터가 승리했습니다. 물리 법칙을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최민호 대령도 한 줄을 보냈습니다. 박사님이 진실의 편에서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그저 데이터를 본 것뿐이에요.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전달했을 뿐이죠. 며칠 후 도쿄발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카이 나오키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어요. 다카하시 리카도 컨설턴트 자격이 박탈됐죠. 일본 언론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로비가 아니라 한국의 현장을 배워야 한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늦었지만 그들도 깨달은 거죠. 저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22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어요. 낡은 방청색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여전히 그 문장이 있었죠. 목표 한국의 기만을 증명할 것. 저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제 모든 것을 담아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결함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봤어요. 그들은 숫자를 넘어선 신념을 보여줬죠. 김도윤의 표준 박서진의 물리법칙, 최민호의 시간, 속도, 정밀, 안전.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곳을 한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들은 바다의 규칙을 새로 쓰는 병참 강국입니다. 필라델피아가 무너지는 동안 거제는 미래를 건조하고 있었죠. 우리가 정치 게임을 하는 동안 그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스탠퍼드 캠퍼스의 야자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거제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솟아오른 크레인들, 밤새 꺼지지 않는 조선소의 불빛, 72시간 동안 잠들지 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동맹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이자 존경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기술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속도에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미국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이 바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문장을 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조국의 자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미래를 건조해낸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기술자들에게 내 모든 경력을 담아 경례합니다.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22년의 경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보고서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던 모든 답은 이미 한국에서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제 보고서는 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 달 후 미 해군은 한국과 태평양 해양 네트워크 구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통신 시스템이 미 해군 전력 전체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향을 향해 섰습니다. 저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 이순신함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선도자였습니다. 저는 그 진실 앞에 오늘도 경례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한 미국 과학자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 조선 기술의 여정이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해 존경으로 끝난 이야기였죠. 정치는 흔들릴 수 있어도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술자들의 땀과 신념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줄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